조국에서의 어린 시절. 나는 한창 싸움이 벌어지고 있던 어느 산속에서 태어났다.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산속으로 피난 갔던 것이다. 어머니도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 도망쳐 갔다. 내가 태어난 것은 1905년 3월 10일이었는데 러일 전쟁은 이해 8월까지 계속되었다. 내 고향은 평양 교외에 있는 차산리라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일본군에게 점령되었다. 러시아군 진지는 더 북쪽에 있었다. 내가 태어난 그 산은 바다 근처에 있었다. 저 아래 포구에는 러시아 군함이 보였다고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다. 마을 사람들은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가 이기기를 바랐지만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일본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러시아 군대의 작태가 마을 사람들을 격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병사들은 마을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처녀들을 폭행했으며 소를 빼앗아갔다. 반면에 그 당시의 일본군은 현명하게도 주민과의 대립을 피했고 물자를 조달할 때도 언제나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다. 우리 가족의 생활은 행복하지가 못했다. 사람들은 자장농이었지만 아주 가난했고 언제나 빚더미에 짓눌려 있었다. 농토라고는 고작 1정보뿐이었으며 그 밖에 노예를 쳐서 해마다 60원이나 80원의 수입을 올렸다. 우리 집은 전형적인 조선의 초가집이었다. 우리 집에는 커다란 방 한 칸과 그 옆으로 조그마한 방이 3개 나란히 붙어 있었다. 방바닥은 온돌을 놓고 그 위에 장판지를 발랐다. 겨울에는 온돌 밑의 연돌을 통해 온기가 올라와 방을 덮였다. 우리는 밖에서 신을 벗고 방에 들어가서는 방바닥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방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깨끗했으며 아늑한 기분이 들었다. 내 어린 시절에서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두꺼운 초가지붕을 통해 무시무시한 겨울바람이 쌩쌩 몰아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따끈따끈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던 기억이다. 그렇지만 언제나 따뜻했던 것은 아니었다. 불을 때는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만 방바닥이 따뜻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장작보다는 석탄이 훨씬 쌌다. 남아있던 삼림은 곧바로 일본군에게 약탈당했던 것이다. 이 당시는 폭풍 같은 시기였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때의 인상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어른들은 여럿이 모여서 열을 올리며 이야기하였다. 여인네들은 마른 풀을 한 무더기씩 아궁이에 집어넣어 불길을 살리면서 연기나는 아궁이 한쪽 옆에 서서 끊임없이 눈시울을 훔치고 있었다. 뒷동산에 올라가면 마치 검도나 권투라도 하고 있는 듯한 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무서워서 어머니 치맛자락에 매달렸다. 나에게 있어서 이 말은 불길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외놈은 내 어린 시절의 도깨비였다. 그것은 1910년 8월 22일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기 한두 달쯤 전의 일이다. 어른들 간에 단발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 문제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듯이 보였다. 상투를 잘라버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배척받는 존재였다. 그런 사람이 지나갈 때 우리 꼬마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놀려댔다. 단발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독립협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신식 학교를 세우고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고 떠들어대면서 떼를 지어 이 학교로 몰려갔다. 그토록 무서워하던 정복자 외놈을 처음 본 것은 내가 7살 때였다고 기억된다. 순사 2명이 우리 집에 와서는 어머니 얼굴에 마구 주먹질을 해댔다. 마침내 어머니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흘러나왔다. 나는 울부짖으며 뛰어나가서 주먹으로 그놈들을 때리려고 하였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를 말렸다. 제발 절대로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말썽을 일으키지 말아라 하고 어머니는 애원하셨다. 순사가 간 다음에 나는 어머니께 물어보았다. 왜 그놈들이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외놈
그놈들이 억지로 예방주사를 놓고 있단다. 그런데 내가 빨리 가서 주사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애놈들이 기분이 상한 거란다. 오늘은 집안일이 많아서 내일 틀림없이 예방주사를 맞겠다고 했더니 그놈들이 화를 냈단다. 어머니는 목매인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다. 그놈들은 여인네를 업신여긴단다. 하지만 너는 절대로 그놈들의 신경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외놈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든지 너는 절대로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달려들면 말썽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해 의뢰 듣게 되는 말이었다. 이런 태도를 갖는 데는 무언가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있고 외놈들은 저렇게 조금인데 외놈들을 몽땅 바닷속에 쓸어넣어 버리는 것 중 얼마나 손쉬운 일인가. 바로 그 주일에 나는 또한 침입하란 매국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외놈들보다도 그놈들에게 더욱 화가 났다. 우리 마을에 일본말을 조금 할 줄 아는 노인 한 명이 다른 집안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 집안의 늙으신 춘부장께서 예방접종을 반대하여 접종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이 노인은 그 사실을 외놈한테 일러바치고 그 춘부장을 혼내달라고 하였다. 외놈 순사가 신살이나 잡수신 그 춘부장을 살찌는 나무 절구공이에 붙잡아 매놓고 마구 때리는 것을 나는 목격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이웃 사람들은 노인을 피했고 그 사람 앞에서 외놈 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서로서로 일러주었다. 외놈한테 일러바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식구 11명은 한 지붕 밑에서 살았다. 나는 셋째 아들이었다. 큰형은 그 부인과 자식들은 우리와 함께 살았다. 서당에 다녔지만 작은 형은 신식 수학교를 마쳤다. 아버지는 옛날식의 유교론자였고 한글은 물론이요 한문도 약간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학교에 다니신 적은 없지만 한글은 약간 읽을 수 있었다. 한글은 배우기가 아주 쉽다. 어머니와 큰형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빠지는 법이 없었다. 이 두 사람은 크건 작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 기도했다. 밥은 하루 2번만 지었다. 밥 지을 땔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아침밥은 9시에 먹는데 상에는 흰 쌀밥, 국, 소금에 절인 정어리, 채소, 대게, 무말랭이나 절인 배추가 올라온다. 점심밥은 아침에 먹다 남은 것을 먹기 때문에 찬밥이란 것 말고는 아침밥과 다른 것이 없다. 저녁밥은 겨울에는 5시나 6시에, 여름에는 6시나 7시에 먹는다. 저녁밥도 아침밥과 별로 다를 것이 없고 한 달에 2-3번 닭고기국이나 쇠고기국을 먹는다. 우리 집은 가난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비참한 지경은 아니었다. 가난한 조선 농민들은 설날, 추석날, 단오날 등 명절 때에나 겨우 고기 맛을 본다. 가난한 집안의 여자와 어린애들은 새끼 식사 중 배부르게 먹는 때가 한 번도 없으며 언제나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다. 그네들은 자기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제사 때 외에는 쌀밥을 먹어볼 수가 없다. 우리 조선에는 단 음식이 없다. 보통은 차도 마시지 않고 고작 냉수나 마실 뿐이다. 우리의 식사 습관은 중국 사람보다는 일본 사람에 더 가깝다. 우리는 언제나 금이나 은으로 만든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한다. 나무 젓가락은 한번 사용하고 버린다. 이것은 조선의 모든 주막에서 철칙으로 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젓가락은 절대로 사용하는 법이 없다. 각자 자기의 밥상과 밥그릇, 국그릇을 따로 가지고 있다. 아무리 가난한 남자라도 마누라 밥상은 없어도 자기 밥상만은 반드시 가지고 있다. 일본 사람이 다다미 위에 앉는 것처럼 우리도 방바닥에 앉는다. 그러면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신다. 중국 사람은 공동 접시에 음식을 담아 여럿이 나눠 먹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중국 사람보다 병에 훨씬 덜 걸리는 이유이다. 나는 중국인의 식사 습관이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들은 식사 때 늦는 사람이 있어도 기다리지 않으며 식사 중에는 말을 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 밥을 먹고 나면 남자들은 긴 곰방대로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한다. 중국에서는
식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짓거려댄다. 우리들이 중국 사람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적이다. 조선 주막에서는 손님끼리 이야기를 해서 친해지는 법이 절대로 없다. 그리고 모든 식사 시중은 따로 받는다. 학교에서 나는 세 나라 말을 배웠다. 수학교에서는 필수적으로 일주일에 일본어를 7시간, 조선어를 5시간, 한자를 3시간씩 배우도록 정해져 있었다. 일본 아이들은 이런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일본인 학교가 따로 있었다. 조선 총독부는 조선인의 세금에서 나온 경비를 조선인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일본인 공립학교에도 지출하였다. 수업료가 전액 면제인 학교도 있었고 한 달에 1원씩 받는 학교도 있었다. 비록 도시 어린이가 농촌 아이보다는 학교 다니기가 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난한 집 자식치고 1년 이상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거의 없었다. 빈농집 자식들은 충분히 일할 수 있을 만큼 자라면 들에 나가 농사를 지어야만 했다. 그렇지만 조선인은 모두 교육에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가족 중 한 사람이 읽기를 배우면 모든 식구들에게 가르쳐준다. 기독교 교회, 특히 감리교와 장로교 계통의 교회에서는 일요 학교를 개설하고 있다. 우리 어린이들의 귀에도 이따금씩 가까운 만주 국경에서 일어나는 흥미있는 사건에 관한 소식이 들려온다. 이틀 전에 10인조가 들어와서 외놈을 6놈이나 죽였대. 우리 편은 1명밖에 죽지 않았대. 나머지는 국경을 넘어 멀리 사라져 버렸대. 한 소년이 말을 꺼냈다. 다른 소년이 우리 모두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받은 후에 말을 받았다. 우리 형도 지난주에 집에 와서 우리와 함께 지냈어. 다른 투사 5명과 함께 돌아와서 평양 근처에서 외놈 보초들에게 총을 쏘았어.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논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외놈들에게 붙들리지 않았다. 영웅에 대한 존경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불타올랐다. 그래서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독립군에 가담해서 침략자 외놈들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 공격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오겠다고 새로이 결의를 다지곤 했다. 그때는 우리 젊은이들이 수백만 명은 될 거야. 그러면 외놈들은 병아리처럼 모조리 달아날 거야.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소년 시절의 영웅이었던 이동휘 장군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얼마나 많은 외놈들을 죽여버렸던가. 또한 장군이 부하 병사들과 함께 산속에 숨어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호랑이의 뒤를 몰래 밟았던가 등등. 또한 우리는 장군이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시베리아와 만주에서 새 부대를 얼마나 훈련시키고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다. 춥고 긴긴 겨울밤에 학교 기숙사에서 우리는 수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기차에서 내린 2등 방문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어떤 식으로 저격했는가 하는 이야기와 조선 독립을 위해 대담무쌍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끊일 줄 모르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나는 운동 시합을 좋아했다. 그래서 언제나 스포츠, 특히 씨름에 참가하였다. 조선의 모든 소년들은 씨름을 해서 우열을 가린다. 조선의 운동 경기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극동에서 가장 뛰어난 운동선수를 몇 사람 배출해냈다. 매년 국민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단오날에 열렸는데 대운동회라 불렀다. 이날은 옛날의 화종제에서 유래된 것이다. 추석날에도 추수제가 있어서 노래를 부르고 상징적인 춤을 춘다. 풍작일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고 흉작인 해에는 춤을 추지 않았다. 이 추석 명절은 요즘 그다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조선 사람들은 노래 부르고 춤을 출 만큼 그렇게 행복하지가 못하기 때문이다. 운동회에 갈 때면 나는 언제나 가슴께에서 옷고름을 묶는 길고 후리후리한 구식 배두루마기를 입고 갔는데 그럴 때면 바람에 펄럭여 마치 새의 날개같이 보였다. 그러나 머리는 절대로 길게 늘어뜨리지 않았다. 요새 남학생들은 모두 겨울에는 검은색, 여름에는 청색이나 흰색의 양복으로 된 제복을 입는다. 여학생은 흰 세일러의 검정 치마를 입는다. 단오날 제사는 언제나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높은 봉우리에서 지냈다.
이날 사람들은 모두 새 옷을 입고 가장은 모든 식구들에게 용돈을 주어야만 했다. 산허리에는 남자의 드넓은 바지가 바람결에 물결치고 여기저기서 여인네의 삼겹 치마가 꽃송이처럼 이리저리 흩날렸다. 장사들이 모여서 힘자랑을 하였고 점잖은 노인네들은 갓을 쓰고 둘러앉아 구경을 했다. 상품도 있었다. 농부들은 농기구와 항소를 받았다. 1등상은 근동에서 가장 좋은 황소였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소처럼 온통 꽃으로 장식하였다. 어린이의 1등상은 송아지였다. 언젠가 나는 씨름 시합에 참가하여 다른 아이들을 6명이나 집어던져서 상으로 공책과 연필을 받고 우쭐댄 적이 있었다. 씨름은 가장 많이 하는 운동 시합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씨름은 일본 씨름과는 다르다. 조선 씨름은 종교적인 색채를 전혀 띠지 않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나는 언제나 성격이 격렬했고 자존심이 강했으며 고집이 세었다. 하지만 몇 년이 안 되어 이런 단점들은 스스로 고쳤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절대로 벌 받는 것을 승복하지 않았다. 아버지한테 매를 맞더라도 절대로 울지 않았고 산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밥도 먹지 않았고 내가 아주 좋아했던 어머니 외에는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골목대장이었으며 내 주위의 어린이들을 나에게 복종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11살 되던 해 학교에서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던 아이와 싸워서 그 애의 코를 짚는 게 벌였다. 그 일로 아버지께서는 크게 노하셨다. 나는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그리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집을 뛰쳐나갔다. 그 후로 잠깐씩 찾아갔던 적이 몇 번 있기는 했지만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당시 둘째 형이 근처 시내에서 조그마한 구둣가게를 경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둘째 형을 찾아갔다.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작은 형은 나를 꾸짖었다. 뭐하러 도망쳐 나왔니? 내년이면 학교를 마칠 수 있을 텐데. 형은 돌아가라고 하면서 8원을 주었다. 돈은 받았지만 돌아갈 면목이 서지 않았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학교 친구의 친척벌 되는 어떤 부자를 찾아갔다. 이분은 나를 동정해 중학시험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셨다. 그러나 나는 시험에 떨어졌다. 나는 이 집에서 4달간 일했다. 하지만 우리 식구들에게는 내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아주머니의 장바구니를 들고 거리를 걸어가다가 우연히 형과 마주쳤다. 나는 숨으려고 했지만 형이 쫓아와서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아주 슬퍼하고 계신단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으셨어. 집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우리 집에 있으면서 예비 학교에 나가 공부나 하려무나. 나는 형네 집으로 들어가서 형의 구두가게에서 일을 해 돈을 버는 한편 중학시험 공부를 하였다. 형과 젊은 형수 모두 나를 아주 친절히 대해주었다. 형은 착한 사람이었으며 그 후에도 내가 공경에 빠질 때마다 종종 도와주었다. 형이 나의 반항적인 성향을 조장한다고 가족들은 형을 비난했다. 형은 나를 측은하게 여겼는데 왜냐하면 형도 역시 19살에 집을 뛰쳐나왔기 때문이었다. 형은 집에서 돈을 조금 훔쳐가지고는 걸어서 서울까지 갔다. 서울에서 상업학교에 다니면서 양화점에 도제로 취직하여 생활비를 벌었다. 2년 후 구두 미싱을 아주 훌륭히 다룰 수 있게 되자 평양으로 돌아와 서울에서 가죽을 구입해서 손수 조그마한 구두가게를 차렸다. 이 시내에서는 형의 가게가 최초로 미싱을 사용해서 신식 구두를 만든 가게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사업이 번창했다. 그래서 15년 후에 형이 병으로 죽었을 때는 가게의 자본금이 3만 원이나 되었다. 우리 식구들은 도대체 형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다. 형이 집을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이 후레자식 일에는 절대로 참견하지 않으려고 하셨다. 유교의 가부장 전통을 고수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집에서 엄격한 주인이었고 그래서 불효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몰래 형과 나를 보러 오셨다. 그러면 형은 가끔씩 어머니와 누이 동생들 쓰라고 돈을 주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빚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활은 항상 어려웠다.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 특권적인 지위에 있는 대부분의 장남과 마찬가지로 큰형은 자기 동생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듯이 보였다. 큰형은 방만하고 이기적이며 냉혹한 사람이었다. 작은 형과 나는 큰형에게 예의 바른 형식적 관계 이상의 태도를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식구들은 모두 큰형을 미워했으며 반면에 속으로는 가출한 작은 형을 좋아했다. 큰형은 농부이자 쌀장수였는데 스스로 농사지은 쌀을 기계 방아로 찧어서 팔았다. 큰형은 소실을 얻자 본부인과 자식 4명을 내동댕이 치고는 자기는 소실을 데리고 딴 살림을 차렸다. 후에 세상을 떠나면서 작은 형은 자기의 어린 두 자식을 위하여 1만 원을 은행에 예금에 두었으며 자기 부인에게는 총 2만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이 사실을 안 큰형은 크게 놀랐고 작은 형수한테서 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큰형은 장자 상속권이라는 중세적 권리를 주장하려고 애를 썼다. 점잖고 의지할 데 없는 과부는 법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래서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차렸을 때에는 이미 이 악당이 작은 형수의 돈 2만 원을 갈취한 뒤였고 헐! 은행 예금까지도 자기 관리하에 두려고 하던 때였다. 어머니께서는 작은 형수를 지켜주려고 애쓰셨다. 작은 형수는 내게 편지를 내어서 잠시만 돌아와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광동에서 혁명운동을 하느라고 한창 바쁜 때였다. 작은 형수와 조카들은 언제나 나를 좋아했고 신뢰했다. 그래서 형수는 내가 두 조카들의 공부를 지도해 주기를 바랐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내 가족을 도와줄 만큼 한가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었다.